정태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보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목례만 하고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1층 로비 한쪽 구석.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첼로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줄은 풀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태수의 아내와 딸이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악기. 교통사고로 두 사람을 잃은 그날 이후 그 첼로는 병원의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신규 직원이 출근합니다. 수간호사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야간 간호조무사 강도윤입니다. 전 병원 평가도 좋고 성실하다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직원들은 이름이 아니라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도윤이 병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짧은 머리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인사도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다 유리 케이스 속 첼로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몇 초간 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도윤 씨, 야간 근무는 보통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환자분들 대부분 고령이시니까 조용히, 그리고 절대 이사장님 눈에 띄지 않게 일하세요. 박미선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첼로는요? 뭐라고요? 로비에 있던 첼로요. 누구 거예요?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사장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 악기 얘기예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밤 9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마다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고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병실을 순회하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성실하고 침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새벽 4시 혼자 남겨진 로비에서 무엇을 하는지. 첫 근무를 마친 도윤은 새벽 5시 30분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미선이 로비를 지나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말수는 적어도 환자들한테 친절하던데. 근데 수간호사님, 요즘 환자분들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젊은 간호사 김유진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302호 할머니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401호 할아버지도 혈압이 안정됐대요. 전에는 새벽마다 깨셔서 난리였는데. 그러게. 신기하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병원에 흐르는 작은 기적을. 새벽 4시. 3일째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첼로를 꺼냈습니다. 줄을 조율하고 활에 송진을 바르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지장조. 낮고 깊은 선율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실루엣만 보였고 첼로의 울림은 복도를 타고 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302호 김순자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 401호 이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전쟁 후 처음 들었던 라디오 음악처럼
그 선율은 평화로웠습니다. 205호 중풍으로 누워 계신 박정희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피아노 연주회에 가지 못했던 그날의 후회가 이 음악 속에서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30분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그녀는 조용히 첼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유리 케이스 문을 닫고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후, 간호사실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김유진이 차트 뭉치를 들고 외쳤습니다. 환자분들 수면 데이터 보세요. 새벽 4시 이후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요. 전부 다요. 진통제 요청도 확 줄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 간병인 이영숙이 기록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이거. 막내 간호사 정민지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흐릿한 CCTV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로비 CCTV 확인하다가 봤는데요. 이거 첼로 아닌가요? 화면 속에 누군가가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첼로였습니다. 설마 첼로 귀신? 무슨 소리야? 귀신이 첼로를 켜. 그럼 사람이에요? 근데 야간에 누가 저걸 꺼내서.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윤. 그날 밤 새벽 4시 박미선은 복도 끝에 몸을 숨기고 로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도윤이 첼로를 꺼내 조율하고 활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선율이 시작됐습니다. 박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음악은 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의 연주가 끝나고 도윤이 첼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박미선은 서둘러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확인했어요?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강도윤이었어. 그럼 이사장님께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기를 어긴 건데.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날 이후 간호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첼로. 귀신이 병원을 살리고 있다.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간병인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는 작은 희망처럼 번져갔습니다. 3월 15일. 낮이었습니다. 오늘 도윤 씨 생일이래요. 김유진이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직원들이 간호사실에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도윤 씨.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 서류에 있었어요. 3월 15일생. 박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케이크 위에 촛불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에 스쳤습니다. 소원 빌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사장실. 태수는 서류를 검토하다 우연히 직원 명단을 봤습니다. 강도윤 3월 15일생.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3월 15일. 그의 딸도 3월 15일생이었습니다. 7년 전 사고로 잃은 6살 난 딸. 아니, 정확히는 실종되었다가 결국 사망자로 처리된 딸. 우연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이영숙 간병인이 도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비 오는 날 산책 좋아해요? 네. 아,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커피는 설탕 없이 마시죠?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낌이에요. 이영숙은 메모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 설탕 없는 블랙커피, 왼손잡이,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습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윤 씨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보육시설에서 자랐거든요. 이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간호사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봐요, 다들. 이영숙이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딸 정서윤 양. 3월 15일생 왼손잡이 비 오는 날 산책 좋아함, 블랙커피 향 좋아함, 걸을 때 손가락으로 리듬 타는 버릇. 7년 전 교통사고 때 실종됐다가 사망 처리됨. 그리고 강도윤. 3월 15일생 왼손잡이 비 오는 날 산책 좋아함, 커피 설탕 안 넣음, 손가락 리듬 습관. 보육시설 출신. 직원들이 침묵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새벽 첼로 연주는?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 신발,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첼로 연주 동영상. 아빠,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6살 딸이 첼로 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아, 천천히. 그래, 잘하고 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딸의 손가락. 왼손으로 활을 잡고 걸을 때마다 리듬을 타던 그 버릇. 설마. 그는 벌떡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로비. 도윤은 평소처럼 첼로를 꺼냈습니다. 조율을 마치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려는 순간. 멈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님. 그 첼로를 당장 내려놓아.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금기를 어긴 자는 이 병원에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환자분들이. 닥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뭔데 그 첼로를 건드려? 내가 무슨 권리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첼로가 저를 불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집에 온 것 같아요. 태수는 그 말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도윤이 첼로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복도. 환자들이 병실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지팡이를 짚은 채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이사장님. 302호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 음악 덕분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401호 이만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어요. 전쟁 끝나고 처음으로요. 제 딸이 피아노 치던 게 생각났어요. 그 아이 음악 들으면서 박정희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6명의 환자와 간병인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필요합니다. 박미선이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환자분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수면 안정, 통증 감소, 정서적 안정. 모두 이 음악 덕분입니다.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첼로였나? 태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장실. 태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해고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의 눈빛, 그들의 목소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 하필 3월 15일인가? 왜 하필 왼손잡이인가? 왜 하필 그 첼로인가? 그는 인사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강도윤, 보육시설 출신, 전 직장 추천서, 자격증 사본. 보육시설. 태수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사고 직후 경찰이 했던 말. 따님은 사고 직전 보육시설에 임시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착오가 있었고, 당시 혼란 속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사망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수는 7년 전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오후, 병원 창고. 박미선과 이영숙이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입원 환자 명단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이영숙이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첼로 케이스 보관 기록? 뭐라고요? 박미선이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햇살의 집 원장 유증 물품. 첼로 케이스 1개. 수령인 없어 병원 보관. 햇살의 집? 이사장님 딸이 사고 전에 있던 곳이에요. 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첼로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이사장실. 태수는 7년 전 보육시설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통화 끝에 그는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서윤 양이요? 기억합니다. 사고 당일 어머니가 급하게 맡기셨죠. 몇 시간만 봐달라고. 그런데 그날 사고가... 그 후에는요? 행정착오가 있었어요. 구조 과정에서 다른 아이와 신원이 뒤바뀐 거예요. 서윤 양은 실종자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입양 절차를 밟아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입양 서류는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강도윤이라고. 전화기가 태수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밤 10시. 로비. 태수는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7년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는 유리 케이스에 이마를 댔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바로 그때 누군가 복도에서 걸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밤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내 생일이 3월 15일이지. 네. 왼손잡이고 비 오는 날 산책을 좋아하고 걸을 때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는 버릇이 있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보육시설 햇살의 집 출신이지. 네. 그런데 왜? 태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강도윤이 아니야. 예. 넌 정서윤이야. 내 딸이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자정. 이사장실. 태수는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사고 기록, 보육시설 기록, 입양 서류, DNA 검사 동의서. 도윤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인 줄 알았어요. 사고 당일 내 엄마가 급하게 널 보육시설에 맡겼어. 연주회 준비 때문에 몇 시간만 봐달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태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사고가 났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난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리고 넌 구조 과정에서 다른 아이와 뒤바뀌었어. 행정착오로. 그럼 저는 7년간 죽은 줄 알았어. 장례도 치렀어. 내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세웠어. 도윤은 떨렸습니다. 7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늘 외로웠는지, 왜 음악이 그렇게 그리웠는지, 왜 이 병원에 끌렸는지. 그 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첼로야. 엄마랑 함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구나. 그래서 여기가 집 같았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복도. 박미선과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진짜 딸이 맞을까요? DNA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대요. 근데 모든 게 너무 일치해요. 7년 만에. 간호사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벽 4시. 로비. 태수와 도윤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첼로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너랑 엄마가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곡이 뭔지 아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에 켜던 그 곡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왜 그 곡인지도 몰랐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태수는 유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첼로를 꺼냈습니다. 같이 켜볼래? 새벽 4시 30분. 로비. 도윤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바흐의 선율이 다시 병원을 채웠습니다. 도윤의 연주는 능숙했지만 어딘가 외로웠습니다. 혼자 견뎌온 7년의 시간이 그 음색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연주를 7년 만에 듣는다는 것. 그는 이 순간이 꿈일까 두려웠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 차례야. 도윤이 첼로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떨며 받았습니다. 7년간 만지지 않았던 악기. 7년간 금기였던 악기. 저는 잘 못 켜요. 괜찮아. 나도 못 켜.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태수는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툰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년간 참았던 그리움이, 사랑이,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태수는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엉망이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7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음악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새벽 5시. 복도. 환자들이 하나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능숙하고 하나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그 소리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302호 김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부녀가 다시 만났구나. 간병인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박미선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이 병원에 봄이 왔네요. 일주일 후 아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강도윤은 정서윤이 맞았습니다. 도윤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도윤으로 살아온 7년과 정서윤으로 돌아갈 미래. 이름은 내가 정해. 태수가 말했습니다. 강도윤으로 살아온 시간도 너니까. 정서윤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둘 다 쓸래요. 강도윤으로도 정서윤으로도. 둘 다 저니까요. 태수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2주 후. 로비. 첼로 케이스 앞에 작은 명패가 새로 붙었습니다.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치유의 첼로.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간호사들도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만큼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한 달 후. 새벽 4시. 태수와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첼로는 하나였지만 그들은 번갈아 가며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딸이. 오늘은 도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그 익숙한 선율. 태수는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연주가 끝나자 이번엔 자신이 활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한 달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302호 김순자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401호 이만수 할아버지는 전쟁 후 처음으로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205호 박정희 할머니는 딸의 피아노 연주 외에 함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음악으로 숨 쉬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로비. 연주가 끝나고 태수와 도윤은 첼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유리 케이스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열린 공간으로. 아빠. 응.
엄마 이야기 좀 더 들려줘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7년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너처럼 첼로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처음 첼로를 만졌을 때 엄마가 울었거든. 기쁨의 눈물이었어. 저도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정말 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고 활을 함께 움직였어요. 그게 엄마였구나. 두 사람은 로비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7년간 나누지 못한 말들을, 잃어버린 기억들을,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을. 아침 7시 병원 입구 출근하는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장과 도윤이 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사장님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김유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웃는 얼굴을 처음 봐. 박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더 자주 웃었고 직원들은 더 여유로웠습니다. 음악이 병원을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후 로비 작은 콘서트. 병원은 매주 금요일 저녁 작은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환자, 가족,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시간. 첫 콘서트의 주인공은 당연히 태수와 도윤이었습니다. 저녁 7시 로비에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가족들이 함께 왔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서윤이기도 한 그녀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자 정서윤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고 제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연주했던 곡이기도 해요. 그녀는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선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음악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이었습니다. 30분의 연주가 끝나고 엄청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빠 차례예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년간 음악을 금기시했던 이사장이 첼로를 켠다니. 태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딸에게서 첼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7년간 외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모든 것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비를 돌아봤습니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딸. 음악은 상처의 기억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더군요. 그리고 제 딸이 그걸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음이 떨렸고 리듬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서툰 선율 속에는 7년간의 그리움이, 되찾은 기쁨이,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로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고맙다, 서윤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새벽 4시.
새벽 4시는 더 이상 금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회의 시간이었고, 치유의 시간이었고,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와 도윤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함께 연주했고, 때로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생일. 3월 15일. 생일 축하해, 서윤아. 태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6살 도윤이 첼로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내가 첫 연주회를 하던 날이야. 기억나니?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지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따뜻한 조명,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미소. 조금 기억나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자. 너와 나 그리고 이 병원 사람들과 함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첼로를 번갈아 가며 연주했습니다. 바흐의 선율이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제 그 음악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재회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로비. 아침 햇살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첼로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새벽 4시의 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곳. 박미선이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그냥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첼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간 금기였던 악기는 이제 병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상징, 희망의 상징, 그리고 재회의 상징. 음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사랑하는 한, 그 선율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새벽 4시의 첼로.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이어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치유의 음악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